정보. 네, 어제 있었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양변의 이열지열해서 좀 정리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재판 상황을 여러 번 전달해 드렸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이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 아니야? 그랬었습니다. 예,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. 예.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제도를 2019년 10월에 법원의 판사가 얘기를 해서 삼성이 그거를 도입을 해서 쭉 실행을 했고, 그다음에 재판도 사실상 유죄 무죄 이거는 다투지도 않았고 다 인정을 했고 뭐 다툴 수 없었던 게 대법원에서 인정된 거였으니까.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거였기 때문에.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다투지도 않고 대신 오로지 양형에 도움이 될 부분만을 끝까지 재판에서 다뤘기 때문에 야,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딱 어제 이제 뭐 많은 분들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걸 보고요. 저도 형량을 2년 6개월은 예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데서도 2년 6개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거는 1심에서 5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. 1심 5년. 네, 근데 액수가 그 1심일 때 89억 원이었고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 86억 원이었고요. 뭐 큰 차이는 안 나죠. 사실 3억이 큰 돈이지만 큰 돈이지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든가 국외재산 도피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. 그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또 뭐 삼성 돈을 횡령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 그리고 일단 법정 구속도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장량 감경을 한 번 정도는 더 해주겠구나. 그러면 1심 때보다 그러니까 감경을 한 번 해주면 절반씩 깎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딱 2년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집행유예를 예상을 했었는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만 아닌 게 됐고 결국 어제 판결 요지를 재판부에서 낭독한 걸 들어보면 말씀드린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. 그게 결정적이었죠. 네.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 있는데요.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왜 준법감시회를 만들려고 했지?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그 컨트롤 타워까지 통제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한다라는 건데 제도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지만 이 위원회가 아무리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삼성의 컨트롤 타워까지 통제할 수 있겠느냐? 근데 그거는 그냥 제대로 운영해보기 전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럼 굳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.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재용 부회장 돈이 나가서 만드는 제도인데 그 위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? 그거는 만들어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 쪽으로도 오히려 제가 뭐 삼성을 편드는 게 아니라 삼성 쪽으로서도 오히려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그 범죄 유형들, 저질렀던 범죄 유형들에 대해서는 전 회장 때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유형들까지 리스트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거 말고 생길 수 있는 다른 가능성까지도 다 막겠다.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? 그러면 우선 삼성 그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. 재판 과정에서. 근데 결과는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. 그럼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도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실효성도 없었고, 되면 이런 얘기는 또 합니다.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건 또 인정을 한다.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애썼지만 반영은 못 시켜주겠어. 그럼 준법감시위원회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? 없애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? 그러면 노력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조금 뭐 제가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 1년을 그렇게 재판 과정에
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분석했던 것들을 좀 되돌아본다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삼성을 좀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?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보면 재판장으로서는 네. 새로운 어떤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을 해서 기업 문화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좀 냈었는데 예. 그거를 1년을 두고 살펴봐도 그냥 이렇게 기업이 만들어서 내는 걸로는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나중에 한 게 아니냐. 네. 근데 그거는 이게 우리가 뭐가 개혁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내부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한다라는 게 자기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는 그걸 뭘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판결 유지 자체도 또 저는 약간 이상했던 부분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. 삼성이 이미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내 이 법률 제도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나갔다. 그럼 이미 내부에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또 삼성이 만들려고 해도 어차피 거기는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. 그래서 네. 좋게 말해서는 이 재판부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으나 안 될 것 같다라고 다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? 아니면 또 재상고가 가능한 겁니까? 파기환송심이어서 이론적으로 재상고는 가능합니다만 예. 문제는 이 부분에서 유죄 무죄를 다투지도 않았고요. 양형만 다툰 겁니다. 형량만 네. 다퉜기 때문에 형량만 다툴 때는 10년 이하의 형량이 선고된 건 대법원에서 보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그래요? 예. 이게 문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그래서 이전 재판이 잘 됐냐 못했냐를 따지는 건데 법적으로 어떤 법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의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네.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인데 판사의 재량이 10년을 넘어가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위에 대법원에서 굳이 우리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판사의 재량까지 다시 보지는 않겠다 이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벌써 언론에서는 사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예.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요.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는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도 있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국정농단으로서 삼성이 뇌물을 줬고 뇌물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대가 관계로 지목된 부분이 이 승계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승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연결된 겁니다, 사실은. 국정농단에서 뇌물을 왜 줬냐? 네. 승계받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그 승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?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로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가운데서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억지로 맞췄다. 주가 조작을 했다. 이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혐의거든요. 네.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또 한쪽의 국정농단 쪽이 인정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 부분도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재판 중인데 그것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? 이거는 실제로는 어려워 보여요. 그러면 권종환님께서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가석방 되지 않을까요?라는 또 문의도 주셨는데 가석방은요? 가석방은 이론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가량을 마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역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을 때 이미 지금 1년은 살아서 1년은 나왔었고 복역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더 있을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갖춘 거죠. 가석방 조건이 된다는 거죠? 조건은 될 수가 있죠.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, 솔직히. 예.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. 예. 그렇군요. 예. 3300님 TV와 라디오에서 좋은 정보 전해주시는 양 변호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는 다 상황은 끝난 것 같고 올 하반기에 가석방 상황 이것들이 혹시나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바이오로직스의 재판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. 그러겠네요. 그러면 가석방 의미가 없죠. 의미가 없고. 네. 알겠습니다. 참 4년 만에 결정이 난 거네요. 예.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 집행유예 재벌들 항상 해줬는데 그거 좀 그래도 탈피했다. 이른바 3대5 공식 깨졌다. 네네. 그걸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죠. 사실. 그렇군요.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.
지금 오늘 우리나라 최초죠. 공수처장 네.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. 오전 상황에서 좀 특별한 게 있었나요? 다른 것보다도요. 정치적 중립성, 독립성 잘 지키겠다라고 네. 후보자가 여러 번 거듭 강조를 했고 지금 법원 출신이니까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특히 야권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네. 공수처 내에 이제 검찰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수사관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장으로서 해야 될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. 그리고 이 공수처 첫 번째 이제 수사 대상으로 1호. 1호로 뭐 야권에서 이러저러한 지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건들, 예를 들어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관련 사건들도 공무원이 관련돼 있다라는 고위공직자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공수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공수처에서 20명 남짓이거든요.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봤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일부러 뭔가를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처장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날 곧 오지 않을까 싶네요. 금방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잠시 후 2부 정치와 트윗입니다.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권영주의 차차차도 준비하겠습니다. 2부에서 뵙겠습니다.